박시백의 고려사 이번 시간에는 굴욕의 대가와 일본 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266년에 쿠빌라이가 이제 사신 흑적을 보내서 일본 정벌에 대한 요구를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해 오네요. 네. 예. 이때의 쿠빌라이의 그 서신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그야말로 원종이 할 거라고 예상되는 변명을 미리 다 차단해버리거든요. 이제 이미 원종과 고려 측의 대응 양상에 대해서 깨고 있는 파악이 거죠. 다 이제 된 거예요. 깨고 예. 있는 거죠. 예.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네. 장차 일본과 교통하려 하는데 경이 사신을 전하라로 인도해 우리의 덕화를 사모하게 알아. 이거는 뭐 평범합니다. 그 다음이 재밌는데 풍파가 험하다고 사양하지 말고 일찍이 화호가 통하지 않았다고 핑계대지 말 것이며 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 가는 사신을 막을까 두렵다고 둘러대지 마라. 경의 충성을 보여라. 그러니까 마침 그래서 가려고 이렇게까지 하니까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가려고 이제 거제에 갔는데 때마침 풍파가 좀 굉장히 거칠었고 사실 몽골 사람들은 몽골 그 사신도 파도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갈 엄두를 못 내고 결국 정말 만리 풍파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핑계와 함께 이제 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저 표문대로 사실상 풍파 때문에 그렇다, 모해 때문에 그렇다, 모해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들이 다 현실을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고 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시 쿠빌라이가 다시 이제 사신을 또 보내서 결국 이번에는 더 이상 뭐 어떻게 못하니까 같이 인도에서 일본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일본에 다시 사신을 보냈어요. 근데 그 반응이 좀 못된다. 당시 일본은 이제 가마쿠라 막부 시대예요. 지금도 이제 가마쿠라라는 도시가 저 도쿄 인근에 딱 있는데 거기에 실력자가 호조 도끼무네라는 인물인데 호조 감리 그때 집권했을 때니까. 그때 이 고려가 보낸 서신을 보고도 별다른 뭐 답소도 없이 그 당시에 보냈던 그 반부라는 사신을 뭐 정말 반년 이상 억류를 해요. 상당히 이거는 보면 뭐 강경 대응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서로 하친해서 군사를 일으키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몽골 황제의 입장을 이제 다시 이제 뭐 설명을 했지만 거기서는 뭐 올 테면 와봐라 뭐 이런 방식이었어요. 이를 이제 쿠빌라이가 보고를 받자 너무 붕괴를 해서 고려제상 그 이정용에게 이제 송과 일본을 칠 테니까 그때는 또 송하고 이제 같이 친다고 해요. 이때 아직 그 남송이 존속하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제 고려가 어려우면 우리가 나서고 우리가 필요로 하면 고려가 나서야 한다면서 뭐 이건 거의 이제 노골적으로 일본 정벌을 이제 하게 되면 너희도 나서라 이렇게 된 거고 그때부터 아무래도 고려가 좀 수군은 강하죠. 아무래도 바다가 있으니 전환건조 등 이제 준비에 이제 계속 나서다가 사실 이때 산별전환이 일어나서 잠깐 주춤해요. 그러다가 이제 산별전환이 진압되면서 이 3만 500명에 달하는 많은 인력을 징집을 해가지고 함선 건조에 나섰고 그리고 이제 원나라 군사 1만 5천 명도 고려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1274년 5월에 일본 정벌을 위한 원나라 군사 1만 5천 명이 이제 고려로 들어오는데 바로 그 다음 달에요. 6월에 이 원종이 즉위 15년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벌은 어쨌든 이 원종의 몫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종에 대한 사관의 평가가 뭐 우리가 이미 기다 보았던 것이긴 합니다만 사관의 묘사를 잠깐 볼까요? 이 얘기는 이제 원종이 아직 그 태자 시절에 그 몽골로 갔다가 이제 쿠빌라이를 만나게 되는 이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릭부케가 군대의 힘으로 상도에 운거하고 있던 반면 원세조는 번왕으로서 양초 지역에 있었지만 왕이 천명과 민심의 소재를 알고 가까운 아릭부케를 버리고 멀리 있는 세조를 찾아가니 세조가 이를 가상하게 여겨 공주를 왕에게 시집 보내기까지 했다. 이로부터 대대로 장인과 사위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 동방이 백성들로 하여금
백년 승평의 즐거움을 누리게 했으니 또한 존경할 만한 일이다. 즉 그 일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는 거죠. 예. 실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그 고려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또 이후에 굉장히 이제 나름 이 원에 복속된 상태이긴 하지만 평화로운 시대가 이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이기도 합니다. 밤낮 없이 올바른 정치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연락에 빠져서 결국 궁녀들이 그의 심지를 좀먹고 환관들이 멋대로 왕명을 출납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했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근데 요 대목은 실제 고려사나 고려사 전류에 저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얘기들은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막판에 이제 그 사론으로다가 딱 붙이면서 원종이 이렇게 또 충실하게 나라 일만 한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긴 하죠. 네, 그러니까 원종의 또 다른 면을 좀 네네. 여기서 좀 언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 네. 자, 이렇게 원종이 죽고 원나라에 있었던 태자가 이제 8월에 귀국을 하면서 고려 25대 왕위에 오릅니다. 바로 충렬왕인데요. 이제 충렬왕이 즉위했으니 쿠빌라의 입장에서는 일본 정보를 더 이상 늦출 필요가 없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거의 원종 때 거의 준비가 되다가 원종은 참 뭐 이거 일본 정벌에 팔자는 되지 않았는지 바로 이제 그 사망을 하고 그것이 충렬왕은 완전히 왕이 되자마자 정말 그 한 뭐 이런 정말 그 원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1274년 8월에 즉위한 후 그 두 달 뒤인 10월에 그 소위 그 여몽 연합군, 일본 원정을 위한 연합군이 합포를 떠나 출병한 합포 지금 마산이에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 이게 유명한 그 지금도 보면 그 당시에 그 주둔했을 때 그 우물을 팠다 그러죠.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이런 무슨 몽골 간장 선전할 때 물 좋은 마산의 몽골 이게 사실은 요 역사하고도 좀 그렇게 관련이 되는군요. 있어요. 그래서 몽골 간장 할 때 물 좋은 마산 여기서 나는 그게 갑자기 몽골이 왜 나왔나 싶었어요. 실제 우물이 지금도 현재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원나라 장수 홀돈이 이끄는 2만 5천여 명의 원나라 군사, 그리고 이때 한족 군사, 이 송나라 쪽, 남송 쪽 군사들, 그리고 김반경이 지휘하는 고려군 8천 명, 그리고 이때 배를 모으는 격군만 한 6,700여 명. 네. 전체 총규모 4만여 명이 이제 함선 900척에 타고, 나눠 타고, 이게 대부분이 함선은 고려에서 준비한 거예요. 출정한 지 11일 만에 이끼섬, 지금 우리 대마도하고 저 일본 본섬 사이에 있는 섬이 일지도라 해가 이끼섬이 있는데 관광지로 유명한. 요 뭐 큰 섬은 아니에요. 네네. 일본군이 언덕에 진을 치고 있다가 이 소위 연합군이 상륙 작전을 뭐 전개를 하자 바로 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군의 기세는 아주 등등해졌고, 근데 이제 원나라 장수 홀돈이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공격을 좀 멈추고 날이 밝으면 결전을 벌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김반경은 그대로 여세를 몰아서 공격을 하자 그러는데 이제 홀돈이 그냥 그 군사를 거두어 이제 배로 돌아가서 우리가 좀 뭔가 좀 쉬자 뭐 이렇게 된 거죠. 어차피 우리 이제 저들 금방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이날 밤에 느닷없이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가지고 이 연합군의 배들끼리 막 충돌하고 부딪혀가지고 이게 뭐 그야말로 이 전투가 아니라 이제 예기치 않은 풍랑 때문에, 태풍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이거 뭐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다 해서 결국은 일부는 돌아오고, 이때 그 4만여 명 중에 한 뭐 3분의 1 정도 되는 13,500명은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이 풍랑에. 이게 이제 무슨 전투다운 전투를 해서 뭐 이렇게 희생된 게 아니라 이 태풍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때만 해도 김반경 말대로 해서 이끼섬을 딱 그 장악하고 거기를 기지로 삼았으면 뭔가 좀 상황은 달랐을 텐데 배에 돌아가서 그냥 태풍을 맞는 바람에 그냥 다 전멸했어요. 자, 이때 어쨌든 1차 정벌은 이렇게 예기치 않은 태풍으로 그냥 다시 막대한 피해를 입고 돌아왔고, 쿠빌라이는 다시 이제 2차 정벌에 나서는데 그걸 하기 전에 일단 사신단을 다시 한번 또 보내네요. 그죠? 이번에는 사신단을 일본에서 그냥 바로 효수해버리죠. 효수해버려. 이건 이제는 뭐
일본 측에서 봤을 때는 막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너네들 이제 뭐 쳐들어와 봐라. 뭐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쿠빌라이로서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 1차 때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원정군을 꾸리게 됩니다. 숭례랑 7년에 원과 고려 그리고 한족 군대로 약 4만 명을 편성하고 이때는 이미 이제 남송까지 멸망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예. 남송도 이제 원나라 시아가 예, 거기다 이제 파병을 요청해서. 네, 그러니까 그 4만 명 중에서 고려인이 한 10,000명 정도이고 네. 거기다 이제 또 사공이 한 17,000명 고려에서 또 충당합니다. 네.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송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남송 군대 10만 명이 나중에 이제 이키섬 쪽에서 합류하기로 사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속을 한 상태에서 네. 2차 원정이 시작이 되죠. 이게 10만 어마어마한 명이 규모죠. 출병을 한다면 이게 육지도 아니고 해상으로 한다면 어마어마한 배들이 그러니까 동원되는 거예요. 합쳐서 14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14만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그동안 몽골군이 이제 각 나라들을 점령하고 정벌 하고 할 때 보면 이건 다 육지에서의 싸움이고 그러니까요. 필요하면 10만이 아니라 20만, 30만도 동원했었는데 네.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배를 타고 10만 명 넘게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렇죠. 싸움인 그렇죠. 거죠. 예, 예. 더군다나 그 1차 때 이미 그 태풍 맞아서 그렇게 15,000명을 잃고 나서도 현지 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좀 못하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쿠빌라이. 그리고 1차 때는 사실상 정확히 그 당시 기일이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이 태풍철은 아니었어요. 태풍철이 아, 아니었는데도 음. 큰 바람이 불어서 이제 그런 낭패를 보았는데 네. 이때는 사실상 거의 태풍철에 갑니다. 네. 1차 원정이 4배 이상이잖아요. 1차가 4만인데 이때는 거의 뭐 14만이 갔으니 네네. 그런데 이때는 또 일본군도 한번 당해봐서 그런지 저항이 강력했고 또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이때 또 역병까지 나더라고요. 군중에. 그래서 그 역병으로 한 3천여 명이 희생당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전투력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약속한 날짜에 이 남송 쪽에서 원래 이제 남송 지역에 있었던 강남군이 또 도착을 하지 않았고 이들이 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대마도까지 가버린 거예요. 네. 어쨌든 그 길목에 대마도하고 있겠으니까 헷갈리는 그쪽은 그쪽으로 가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침 강남군이 이제 도달을 했을 때는 바로 이제 그 태풍이 여름 태풍이 아주 강력하게 몰아쳤고 이때도 전투다운 전투보다는 태풍 때문에 뭐 강남군 뭐 10만이 거의 목숨을 잃었고 고려군 또 7천여 명이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온 말이 신풍이에요. 가미가제. 네, 일본 입장에서는 이 태풍은 우리 신의 바람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이후에도 사실 2차례 원정이 뭐 엄청 실패로 끝났고 거의 그 세계 제국 원나라가 유일하게 일본만은 정보를 못했다. 그렇지만 이제 쿠빌라이는 계속해서 전황 건조와 수리를 해서 고려에도 언제든지 한번 꼭 성공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제 비췄고 이제 10년 뒤 다시 일본 정부를 이제 명합니다. 이때 그러나 충렬왕이 이건 너무 무모하다. 이제까지도 실패를 했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또 정벌을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원나라에 가요. 갔는데 뭐 이게 다행인지 그 직후인 충혈왕 20년인 1294년 1월 쿠빌라이가 세상을 뜨면서 일본 정벌의 계획은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죠. 네. 참 이 1차, 2차 원정, 특히 2차 원정 때는 거의 뭐 충렬왕이 직접 나가서 서열까지 받으면서 정말 쿠빌라와의 충렬왕이 한 몸이 돼서 이제는 뭐 일본 끝장낸다 이렇게 하고서 떠나보냈는데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유명한 카미가지 일본의 그런 그 신기로운 태풍 때문에 결국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데 실질적으로 이때 쿠빌라이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이건 좀 자멸의 길로 가지 않았던 길이지 그렇죠. 않았나 싶어요. 과욕이죠. 과욕. 과욕. 그러니까 역사상 그 어떤 중국 황제도 일본까지 복속시킨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원나라가 이제 고려를
어쨌거나 굴복시키는데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예. 이런 것을 미뤄본다고 할 때 애시당초 굉장히 꿈 자체가 사실은 허황된 꿈이라는 걸 알았어야 하는데 예. 하여간 자기 때에 뭔가 그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것을 하리라 이런 것에 취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문제는 일본 애들은 이때 한번 당했던 걸 가지고 엄청나게 우려먹잖아요. 자기들 정말 이 조선 고려와 원나라로부터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핍박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아휴 그들이 진짜 세상에 한 거 사실은 뭐 생각해 이들이 한 보면은 거는 아무것도 없고 사신 죽이고 뭐하고 그냥 그 다 바람이 다 해결해 준 건데.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때 하고 그다음에 그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공습받고 한 거 외에는 네네. 없잖아요. 그렇죠. 공격을 받아본 적이. 자, 1, 2차 원정이 실패로 들어가면서 쿠빌라이가 마침내 눈을 감으면서 무모했던 일본 원정의 꿈도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충렬왕과 함께 좀 더 본격적으로 더 드러났던 이 원의 독특한 이 간섭 방식, 즉 고려와 원의 독특한 이 책봉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